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박수 받으면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열린 강좌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사실 제가 늘 좀 좋아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안아주는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제목이어서요. 처음 제목을 받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 목회 상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마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또 이 제목에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점에서 이 안아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정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에 보면 건강한 정서 시스템 만들기라고 부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정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우고 가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여러분 아마 이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서 시스템이 뭔지 아마 강의 끝나면 누가 탁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 하나를 좀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네. 두 번 눌렀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자, 김지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안암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또 학교 안에 부설로 가족상담연구센터라고 하는 상담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는 참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가족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거겠죠. 해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상담실을 찾고 계셔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던 우리 상담소에 방문하셨던 어떤 집사님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상담을 제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사례를 싹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요. 누군지 알려고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최근에 이 중학생 이제 중2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중2를 지나고 중3이 된 늦둥이 막내딸이 있는데 참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투도 바뀌기 시작하고 여기 이 김집사님도 딸아이 한 명을 기르고 있었는데 엄마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교회에 오면 너무 착한 딸이에요 라고 늘 칭송받던 그런 딸이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점점 좀 이상해지더니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엄마한테 대드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꾸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말다툼을 하는데 이 녀석이 엄마한테 욕을 한 거예요. 엄마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욕을 해요? 네. 상당히 충격을 받죠. 네. 아마 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욕을 했다기보다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얘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욕이 튀어나왔을 텐데 김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막 끙끙 앓고 있다가 기도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남편이 밤늦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요즘 남편이 굉장히 회사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우리 애가 너무 착했는데 요즘 말을 좀 잘 안 듣고 당신도 좀 느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말이야, 엄마한테 욕을 하더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엄마 말 요즘 잘 안 들으니까 아빠가 가가지고 아이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빠 말은 들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부인이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내가 한번 우리 딸내미 만나볼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엄마한테 욕을 다 했네. 당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또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러던 남편이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집에서 애 하나도 못 키워? 왜 나한테 그 애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회사 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아이까지 봐야 되고 당신도 위로해 줘야 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도 황당했죠. 아니 왜 화를 내지? 부탁을 했는데. 그러다 황당하니까 김 집사님도 화가 나고 둘이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한 일이 뭐 있다고 하면서 막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라고 내가 당신 마음 불편할까봐 내가 집안일 다 해줬는데 당신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안 했던 말 하기 시작하고, 부인은 또 결혼 이후에 10몇 년 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그날 밤에 다 여러분 틀어놓잖아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예,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27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되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그렇게 밤새도록 이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도 화가 나서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게 있다가 주일날,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미리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상담 좀 해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목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일부터 40일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저도 매일 아침 김 집사님과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저도 중보할 테니까 우리 작전 기도를 해보자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김 집사님이 정말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에 나왔습니다. 40일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네, 좋아졌으면 제가 오늘 얘기 안 했겠죠? 네, 40일이 지났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안타깝게도. 왜 더 안 좋아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뭐 때가 아직 아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김 집사님이 매일 새벽 열심히 나와서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김 집사님도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데도 그래도 아이와 남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딸내미하고 남편을 보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족이 안 바뀌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니까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화가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더 막 섭섭한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관계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40일 후에 교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더 안 좋은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도 매일 새벽 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를 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으셨어요. 뭔가 이 가족 안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법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김 집사님이 서울여대에 오셔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담사를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좀 느낌이 오시죠?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의 사랑받는 딸로 만족하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나 자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나같이 안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놈들 보니까 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엄마에게 반항심이 생기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건가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얘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내가 잘해줘서 그동안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딸과 김 집사님 사이의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 상담 분야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집에 있는 집 문턱을 더 낮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아이가 좀 자유롭게 집 밖으로 벗어나서 친구도 만나고 자기만의 세계를 탐험해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반항을 한다는 것은 문턱을 낮추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턱을 낮췄어요? 더 높였어요?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지난번에 안 그랬잖아. 자꾸 그러지 마, 그런 생각 가지지 마 라면서 더 압박을 가하면서 문턱을 또 높였어요. 여러분 집안 문턱을 너무 높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유롭게 자기만의 세계를 탐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담을 타놓고 나가야 돼요. 담을 타놓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때도 힘들어집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가림막이, 가로막히는 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담을 좀 낮춰주세요? 높이세요? 아이들이 대들면 담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 집사님도 상담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담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 생활도 한 15년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사시는 댁 아파트 주택이든 몇 년 사셨어요? 한 15년 이상 사신 분 있어요? 중간에 혹시 한 번도 안 고치셨어요? 리모델링 한 번 안 하셨어요? 예, 참을성이 많으시군요. 안 하시고 사시는 게. 보통 한 10년 넘어가면 한번 고치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데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한 10년 넘어가고 15년 이렇게 되면 뭔가 부부 관계에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의 위치도 많이 달라졌고 게다가 자녀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의 양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졌지 본인들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부부 관계도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김 집사님 부부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김 집사님의 신앙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 화가 가득했었는데 가족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많이 생기면서 신앙에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집사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집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죠? 예. 여러분하고는 멀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맨날 벌어지고 있는데, 네, 쉽지 않은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다음 번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김집사님 가정과 같은, 혹은 나의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 또 나아가서 우리 안암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에게 돌봄을 전해주는, 그런 안아주는 공동체로 경험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움직이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가족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서 정서 시스템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김집사님 가정만 봐도 당장 김집사님과 김집사님 아이와 갈등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갈등이 보이지만, 그 갈등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시스템 중에 하나는 김집사님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좀 소원함을 느꼈던 거예요. 서로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참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에게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더 많이 반항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갔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부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 혹은 자녀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요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 키울 때 한 번씩은 다 가져다 놓으셨죠? 모빌이에요, 모빌. 예. 근데 정말 이 모빌 그림 보는데 선이 보이나요?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가는 선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여러 동물들이 모빌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모빌에다가 저는 가족이나 또 교회 공동체를 좀 비유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빌은 각각의 동물들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빌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연결하는 그 선은 이 가족의, 이 동물들 모빌의 생존에 핵심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느낄까요? 각각의 동물들은 나의 생존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느꼈던 것처럼 나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빌의 작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묶어주는 힘이 바로 이 정서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만으로 우리가 가족을 또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 시스템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자녀의 성적이 만약에 갑자기 내려갔다고 합시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의 얘기인데, 아이가 성적이 20점이 내려갔어요, 평균이. 여러분,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그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감정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드린
학원비로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집에 여러분 아는 옆집 엄마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 우리 애가 말이야 갑자기 성적이 20점 내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멘붕이 왔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같이 화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서 화내실 거예요? 아니면 있잖아 엄마가 이럴 때 너무 화내고 너무 그러면 아이에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가 차분해야 돼. 침착하게. 그리고 아이 너무 화내지 말고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공감적으로 꼭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가 왜 이렇게 다른가요? 네, 정서 시스템이에요. 우리 아이와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정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모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쪽에 뭘 딱 당기면 다른 쪽이 어떻게 돼요? 출렁입니다. 성적이 내려간 건 우리 아이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네, 엄마가 더 힘들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또 결혼 기념일 잊어버린 남편 얘기도 해놨는데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께서 배우자께서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이야.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오히려 이럴 땐 작전을 잘 써야 돼. 괜히 화를 내면 얻어낼 선물도 못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남편이 가장 좀 미안해할 만한 말을 너무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전달해서 선물을 갖고 오도록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작전을 짤 거예요. 근데 왜 내일은 안 되나요? 나랑 내 남편, 내 아내는 정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점점 격화되고 나중에 다 싸우고 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지난 27년의 우리 결혼 생활의 역사를 다 제 아내가 이제 해줍니다. 자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 듣고 나면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서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우리의 모든 시스템 안에는 정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특별히 가족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또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도 정서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알면 어떻게 돼요? 벌써 교회로 뛰어와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정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가족이나 교회가 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 정서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좀 정서 시스템 뭔가 좀 이해하셨죠?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정서 시스템이 뭐냐 하면 뭐 할 말 없으면 그 모빌과도 같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모빌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서 시스템은 나쁜 걸까요?
방금 제가 좀 부정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나쁜 거예요? 물론 나쁘게 작동할 때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빌 안에 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 다시 가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너무 생존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생존에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정서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히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나 부부나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 이 정서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게, 건강하지 못하게 작동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 정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정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뭔지는 아시죠? 불안.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좀 평안하세요? 네. 지금 아마 굉장히 평안하실 텐데, 이제 3시 넘어가고 3시 반이 됐는데도 제가 강의 안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안이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그 불안을 느끼게 되면 바로 강의를 빨리 마칠게요. 네.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정서 시스템에 늘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순식간에 와해시키기도 하고, 정서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최근에 공부하신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기억 떠올리셔서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예요? 시험 열흘 전이에요? 시험 하루 전이에요? 아니, 시험 몇 시간 전이에요? 네. 점점 시험이 가까워지면 불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불안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학마다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논문이 언제 제일 잘 써지는지 아세요? 학생들은 아마 제가 참 성실한 선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 내내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니까. 근데 방학 내내 연구해도 안 되는 순간이 거의 이만큼 가다가 마지막 데드라인, 마감일이 가까우면 갑자기 논문이 써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순간은 뭐였을까요? 네, 저는 놀지 않았습니다, 전혀. 네. 불안이 저에게 막 생기니까 더 큰 창조성이 생긴 거예요. 불안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서 시스템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뭔가 하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정서 시스템에서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위협감을 불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위협감. 자, 우리 모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빌에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을 때는 물론 거기에 탱탱한 텐션,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불안하지만 언제 불안이 확 올라가는가 하면, 모빌 한쪽에서 균형이 딱 무너질 때, 힘이 확 가해지면 내가 원래 있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각각의 모빌의 그 지점에 있는 각 물체들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불안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뭔가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그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에 뭔가 이렇게 위협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불안이 상승합니다.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김 집사님 가정을 다시 한번 보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도 당장 지금 위협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늘 매달려 있던 방법대로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까요? 나하고 균형이 안 맞다고 느끼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옛날처럼 엄마 말 잘 듣고 막 사랑해요 막 이러는 아이처럼 살려니까 불안해요. 또 동시에 내가 되려고 해도 어떨까요? 혹시 이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막 불안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동시에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보니까 요즘 말도 옛날처럼 잘 안 하고 밤에는 가끔씩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싸우다가 보면 자기 이름도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싸우나? 뭐 이런 걱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습니다. 자, 불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 위협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럼 그 불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불안하면?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데드라인이 다가와야 막 쓰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불안이 올라가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김집사님의 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은 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을 했어요. 반응한 거예요. 불안에. 이 아이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엄마한테 욕할 거야 하고 결심하고 욕을 했을까요? 불안하니까 그게 반발한 거예요. 이런 반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불안 같이 느끼더라도 그 불안을 반응하는 방법이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시스템 안에서 같은 불안을 경험하는데 반응이 왜 다 다를까요? 각자 그 불안을 다루는 기술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기술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창조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온 기술입니다. 여러분 벌레 중에 제일 싫어하는 벌레 어떤 건가요? 벌레 다 괜찮아요? 네,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저도 바퀴벌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은 바퀴벌레를 보면 뒤로 넘어집니다. 바로. 평소에는 너무 씩씩한데 바퀴벌레만 보면 무릎에 힘을 잃고 주저앉고 뒤로 넘어집니다. 제가 나서서 흑기사로 나서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씩씩한 분이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저보다 와일드하게 하는데 바퀴벌레만 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바퀴벌레의 공격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만한 바퀴벌레가 자기에게 날아와가지고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만 보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정서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부부싸움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가도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제가 제 아내를 구원해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바퀴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으로부터 쌓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험에서 쌓인 건데 이런 정서를 다루는 경험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집에서부터 배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 기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안에, 공동체 안에 개인들이 느끼는 위협감의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경험하는 위협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개인이 경험하는 위협감과 함께 그 가족 내에 혹은 교회 공동체 내에 원래 존재하던 불안도 있어요. 김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가 가정에서 왜 불안을 더 많이 느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관계가 불안하니까 더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가족 안에는 원래 불안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불안을 느끼기 전에. 그래서 가족 안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이 있다든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다든가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분쟁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불안이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집니다. 모빌 전체의 불안이 높으면 개인들은 더 많은 위협감을 느끼기가 쉬울까요? 반대로 안정감을 느끼기가 쉬울까요? 개인들도 더 큰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게 다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딸은 자기도 불안했는데 가족 안에 있는 불안이 같이 증폭돼 가지고 더 큰 불안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불안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예라고도 하겠지만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안을 느끼는데 겉으로는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 화가 난다고 중학교 2학년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딸도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내가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슬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요 뒤에 있는 얘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안, anxiety 영어로 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공포, 두려움, fear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인데 불안이 더 힘든 걸까요? 공포가 더 힘든 걸까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공포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지 알아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고소공포증? 제 아내처럼 벌레 공포증, 바퀴벌레 공포증. 네. 자, 이런 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 공포를 주는 대상만 피하면 됩니다. 피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근데 불안은 눈에 보여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잘? 이 김집사님 부부도 상담실에 오기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세요? 좀 불안하세요? 네, 많이 좀 회복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교회에 혹시 어떤 불안 요인이 있나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 어떤 불안 요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이 갖고 있는 불안의 강도와 부모 혹은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강도는 비슷하기가 쉬울까요? 차이가 나기가 쉬울까요? 가족 안에 어떤 불안이 늘 좀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도 그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이 불안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안아주는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불안이 막 저한테 밀려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교회들 봤나요? 담임 목사님 오면 한 1, 2년만 있으면 또 나가고 하는 교회들? 예. 거기는 그 목사님이 문제일까요? 그 공동체에 있는 만성 불안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 거기는 어떤 지도자가 와도 그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문제일까? 목사님 문제일 거야. 아니면 교인 중에 어떤 장로님 문제일 거야. 라고 누구 개인에게 집중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감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 늘 문제로 지목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만 하나 발생하면 온 가족의 눈이 누구에게 딱 이렇게 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너냐? 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로 지목하는 사람이 늘 존재한다면, 물론 한 번도 안 바뀔 수도 있고 가끔씩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만 생기면 어느 하나에게 문제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 요인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까 김 집사님 경우에, 물론 김 집사님이 중학교 2학년 자녀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까 연구도 했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신앙도 회복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에게 욕을 했어요. 문제가 아이로 지목되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부부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성 불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로 지목되는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는 아니야, 모빌 전체에 어려움이 있어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 수준이 높고, 또 이런 불안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가 맺고 있는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안이 높다는 것은 위협감이 높다는 거죠. 위협감이 높다는 것은 내가 늘 좀 공격받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사람들이 나를 문제로 지목하나?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공격을 자꾸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까요? 늘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위협감을 많이 느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보고 나만 볼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하지만, 마음에서는, 감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에 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여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여기는 괜찮을까? 라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이렇게 의지합니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가운데서 어린 시절에 상처까지 좀 많이 받게 되면, 여기 제가 이 용어도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이에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써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정서적인 애착이. 여러분, 애착은 뭔가요? 애착. 어태치먼트.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끈끈한 관계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빌 속에 있다는 말은 그 끈끈한 관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빌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 놔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들고 싶지만 내가 경험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나를 흔들어 놓는 굉장히 불안한 관계예요. 그러면 관계를 떠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빌의 그 선을 끊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존재가 사라져요. 존재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의절한 사람? 연락 안 하는 사람? 그죠? 손 들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그죠? 생각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절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던가요? 머릿속에도 생각 안 나요? 감정도 괜찮아져요? 더 화나요. 더 생각나고, 뭐 조그만 소식만 들려오면 막 더 화가 나고. 이 말은 뭐예요?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관계를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애착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정서적으로 모빌의 끈처럼 연결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지금도 있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정서 경험은, 모빌의 경험은 나를 늘 힘들게 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후의 삶에서, 혹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면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애착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 사람도 나를 우리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했던, 미국에서 상담실에서 일할 때 만났던 어떤 남성 내담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결혼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 약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만났던 3명의 여성들이 다 한 분은 약물 중독, 한 분은 관계 중독, 2번째 분은 약물 중독, 또 3번째 분도 비슷한 약물 중독인데 이번에는 마리화나 중독이었어요. 대마초. 만나는 여성마다 다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분의 어머니를 얘기를 듣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이혼을 했고, 그리고 관계 중독이어서 끊임없이 삼촌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었고, 이상한 삼촌들이, 그리고 엄마가 약물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 엄마가 자기를 유기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늘 그런 중독이라든지 병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구하고 싶었을까요? 그 여성을 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 깊이에는 자기를 버렸던, 그렇지만 자기에게 너무 중요했던 그 엄마를 되돌려 놓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은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의 이 중독 증상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마치 엄마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게 계속 실패로 이어졌어요.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건데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의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불안도 뭔지 좀 아시겠죠? 불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작동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이렇게 불안이 높고 뭔가 지금 정서 시스템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불안이 높고 그리고 정서적 압박이 높고 한 그런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불안이 막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중2 애가 엄마한테 욕을 했던 것처럼 정서적인 반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불안이 막 높으면 정서적 반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심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미 나도 모르게. 근데 주워 담지도 못해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후회했던 적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너무 화가 났었나?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했던 말이 아닌데 막 감정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서적 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반응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압박을 느낄 때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정서적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대표적인 4가지니까 한번 나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쓴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첫 번째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수능이에요. 수능. 여러분 아니 수능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좋은 거지 수능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순종이 좋은 거예요. 수능은 뭔가 하면 말을 따라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다. 예, 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적 있죠?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아직도 게임하냐 공부해 하면은 알았어 하고 컴퓨터 끄고 책 펴줘. 책 펴면 여러분 아이들이 책 본다고 믿으셨죠?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 게임에 있어요. 예. 수능이에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주긴 따라주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화가 있어요. 하는 척하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도 처음에는 수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반항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반항입니다. 대드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수능은 하는 척 하는 거고 반항은 대놓고 대드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한테 욕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반항아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실 반항하는 그 대상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여기 제가 썼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중2 딸이 왜 엄마한테 욕까지 했겠어요? 그냥 집 나가면 되지. 엄마와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대들긴 하지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들고는 있지만 대들고 있는 그 대상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그 대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보면 반항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항자들. 여러분 그 반항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이나 막 열심히 늘 보면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맨날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반항할 그 상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상대자를 찾거나 그래도 못 찾으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은 자기가 반항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초점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엄마에게 대들었지만 반항했지만 결국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권력투쟁입니다. 반항은 무조건 대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권력투쟁은 이겨먹는 게 목적이에요. 권력투쟁.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의 권력투쟁 한 번씩 일어나나요? 주로 누가 이기시나요? 네, 네, 권력투쟁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근데 이 권력투쟁도
내 의견이 더 좋아서 이게 너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투쟁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부부 갈등을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권력 투쟁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계속 싸울까? 그분들은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심지어 더 황당할 때가 뭔가 하면 밤새 싸우고 아침에 손잡고 산책 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끊임없이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정서적 반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단절하고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 관계가 끊어진 건가요? 여전히 더 강력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정서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은 수능을 막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뒤로 아예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좀 쉬고 싶어요 하고 쏙 사라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 여러분 대체로 어떻게 대하나요? 구역에서 그런 분이 발견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조를 짜가지고 매일 찾아가시죠. 예, 다시 나오게 하려고. 근데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멀리 도망가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관심을 표명하고 거리를 존중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관심을 주고 그 거리를 존중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압박을 가하면 정말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혹시 정서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 반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할 때도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리와 비슷한 원리로 다루게 되면 됩니다. 기억할 사실은 수능, 반항, 권력투쟁, 정서적 거리두기 이 네 가지 양상이 다 달라 보이지만 뒤에는 똑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압박을 느껴요. 정서적 압박을 느껴서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반발을 좀 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압박이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압박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안아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더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압박, 자기가 압박이라고 느끼는, 나는 실제로 안 줬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라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 내에서 우리 아이가 압박을 느끼고 있으면 그 압박을 주는 대상 중에 아빠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닐까요? 저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관점에서 얘가 느끼고 있을 압박을 생각하면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발 물러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발 물러나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의 역할,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좀 정리를 하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서 시스템 안에 불안이 막 상승할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여기서 지도자는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킵니다. 목사님만 지도자가 아니라 구역원, 구역장, 구역원, 부서의 교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도자들은 그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불안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불안 혹은 그 책임과 연관된 그 불안을 내가 다 감당함으로써 불안을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 불안을 대신, 누군가의 불안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이 지고 가는 불안을 내가 대신 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불안까지 내가 다 삼키게 되면, 우리 남편 불안까지 내가 다 책임지면 내 불안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높아져요. 마치 우리 김 지사님이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불안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을 삼키는 방향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불안을 좀 낮출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개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변압기예요. 변압기.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제 방 문을 탁탁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 내일 회사 그만둘 거야. 그래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이 인간들하고 다시는 일 못하겠어.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일. 저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한 회사인데 이렇게 내일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저도 막 이렇게 걱정됐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불안이 올라갔어요. 야,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일주일만 더 다녀봐. 그러고도 만약에 안 좋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자, 지금 불안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책임진 거예요. 문제 해결될까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아이를 더 제 아이에게 더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한 발 물러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에게 이제 좀 진정하라고 막 우리가 요구하기 쉽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 교인들에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 자신의 불안을 먼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대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불안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불안 수준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적절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처 방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불안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관계에서 혹은 집단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혹은 뭔가 이렇게 감정 변화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가 한 말이 내 마음을 확 흔들어 놨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그때 그 화에, 그 감정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가로 1번 나를 짓누르는 정서에서
뭐 하라 그랬죠? 한 발 물러나기입니다. 그 감정 상태, 나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감정 상태에서 가능하면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발 그냥 막 물러나십니까? 잘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도 해보고, 가능하면 좀 가볍게 생각해 보려고,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이게 다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가볍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고, 공기 바꾸기는 그래도 잘 안 되면 조금 밖에 산책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아빠 산책 좀 하고 와서 조금 이따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현재의 불안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고, 그래서 좀 딱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난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 일어난 일은 뭐지?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나한테 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여보, 내가 혹시 잘못한 일 있으면 용서해줘요. 제가 아무리 상담 교수지만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갑자기?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심호흡을 좀 하고 잠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든지 해서 생각을 해봐요. 실제 일어난 일은 뭐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내가 집에 학교에서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어왔는데 비난을 갑자기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저하고 직접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뭔가 그 사이에 일이 있었겠구나. 근데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지? 어떤 사실이 있었지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실제 일어난 일이 뭐지? 라고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할 게, 혹시 내가 아까 말했던 정서적 반발 네 가지, 수능, 반항, 권력투쟁,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 반발을 할 때가 있어요.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애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네. 아이의 마음에 콕 박히는 그런 이렇게 힘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서적 반발이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화났을까? 실제 일어난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5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불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왜 아이는 게임 5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잘 안 될 텐데, 저는 이제 이쪽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억누르고 있는 저의 그림자예요. 제가 존경받는 교수로 살려면, 학자로 살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놀고 싶지 않을까요? 5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서 게임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에게 그런 게으른 모습 억압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억압해놨던, 제가 부인하는 저의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서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에게서 발견했어요. 더 화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래 했던 행동보다 더 화나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과 결합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정서적 반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했더라도 몇 시간 있다가 제가 아이에게 다시 갑니다. 예은아, 아까 아빠가 이런 얘기했는데 마음 상했지? 미안해. 아빠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 미안해. 라고 사과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딸에게 사과하면 아빠 권위가 사라지나요?
사라질까요? 더 높아질까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 거 보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정서적 반발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 요 네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뭔가에 집중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서적 반발을 안 하려고, 혹시 했더라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빌의 변화를 주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모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느 지점부터 시작되더라도 모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회사 은퇴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완전히 발언권도 사라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에게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좀 더 안아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갈 때 정서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악영향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그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시작하면서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네, 형제, 여기 형제로 되어 있지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출발점은 누구다?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아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